요즘 군인들은 정신력이 빠져가지고 휴가 나왔으면 똑바로 해야지. 이게 무슨 꼴이야. 날카롭고 거만한 목소리가 카페의 평온한 오후를 칼날처럼 갈랐다. 그 목소리는 마치 잘 조율된 악기들 사이로 끼어든 불협화음 같았고 모든 소음과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멈추게 만들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소리의 근원지로 쏠렸다. 그곳에는 빳빳하게 다려진 전투복을 입은 위압적인 인상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카페 안은 작고 소박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공기 중에는 갓 내린 커피의 고소한 향기와 달콤한 빵 냄새가 은은하게 감돌았다. 창가 가장 좋은 자리에 갓 20살을 넘긴 듯한 앳된 청년과 온화한 인상의 중년 여인이 마주 앉아 있었다. 청년은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계급장은 갓 입대한 이등병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등병 이진우. 그의 첫 휴가였다. 낯선 환경과 고된 훈련 속에서 수없이 그리워했던 어머니 박서연과 함께하는 시간. 진우는 훈련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이 나서 제잘거렸다. 건빵을 목이 매도록 먹었던 이야기.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 경계 근무를 섰던 이야기. 동기들과 몰래 PX에 갔던 이야기까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어머니 박서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옷차림은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따뜻하고 깊었다. 바로 그 평화가 깨진 것이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3명의 군인 때문에. 그들 중 가장 계급이 높아 보이는 남자는 중령 김태석이었다. 그의 뒤를 따르는 2명의 장교는 마치 그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김중령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젊은 아르바이트생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이봐. 여기 주문하는데 왜 이렇게 꾸물거려? 손님이 왔으면 즉시 달려와야 할 것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짜증이 가득 묻어 있었다. 겁에 질린 아르바이트생이 달려와 주문을 받았다. 하지만 김중령의 트집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커피가 나오자 그는 한 모금 마시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잔을 테이블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이게 커피야. 무슨 보리차를 가져왔어. 온도는 미지근하고 향은 하나도 없잖아. 당장 다시 가져와. 그의 고함 소리에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2명의 부하 장교는 그런 김중령의 모습이 익숙하다는 듯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들은 김중령의 이런 행동이 부대 내에서도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보다 약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가차 없었다. 그것이 그의 권력을 확인하고 과시하는 방식이었다. 그의 시선이 카페 내부를 훑다가 한 곳에 멈췄다. 창가에 앉아있는 이등병 이진우에게 김중령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처럼 천천히 진우의 테이블로 걸어갔다. 진우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중령을 보고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오랜 훈련으로 몸에 밴 군기가 그를 움직이게 했다. 그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경례를 붙였다. 충성 이병 이진우.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살짝 떨리고 있었다. 김중령은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진우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경멸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진우, 너 어느 부대 소속이야? 넷. 제3보병사단 소속입니다. 진우는 최대한 큰 목소리로 대답했다. 3사단, 거긴 요즘 군인들 휴가 나와서 민간인처럼 하고 다니라고 가르치나 내 어깨 좀 봐라. 각이 하나도 없잖아.
앉아있는 자세부터가 빠져가지고 김중령의 지적은 터무니없었다. 휴가 나온 병사에게 군기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하지만 그는 진우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진우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을 이었다. 어머니랑 같이 나왔나 보지. 어머니 앞에서 멋진 모습 보여드려야지. 이렇게 흐리멍덩한 모습을 보여서야 쓰겠어. 이게 다 너희 같은 놈들 때문에 군 기강이 해이해지는 거야. 진우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랐다. 자신을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어머니 앞에서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은 견디기 힘들었다. 하지만 상대는 하늘 같은 중령이었다. 이등병인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주먹을 꽉 쥐는 것뿐이었다. 그는 차라리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다. 그토록 기다렸던 첫 휴가가 이렇게 악몽으로 변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때까지 조용히 앉아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박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리고 차분했다. 그녀는 김중령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 장교님, 죄송하지만 제 아들이 오랜만에 휴가를 나왔습니다. 혹시 무슨 실수를 했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심지가 느껴졌다. 김중령은 갑자기 끼어든 박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감히 내가 뭔데라는 조롱이 가득했다. 그는 박서연의 수수한 옷차림과 주름진 손을 번갈아 보며 코웃음을 쳤다. 그는 박서연이 아들 걱정에 안절부절 못하는 평범한 시골 아줌마라고 판단했다. 자신의 권위 앞에 알아서 설설 기어야 할 부류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아주머니, 군대 일은 군인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아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으면 가만히 계세요. 어디서 감히 군 장교가 병사를 지도하는데 끼어듭니까? 그의 말투는 명백한 모욕이었다. 그는 박서연을 한낱 무지하고 천한 여자로 취급하고 있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은 모두 불안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중령님, 저희 어머니께 왜 그러십니까? 잘못은 제가 했습니다. 저를 나무라십시오. 그가 소리치자 김중령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이 새끼가 돌았나 상관한테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너 지금 당장 부대로 복귀하고 싶어? 아니면 영창이라도 가야 정신을 차리겠어. 그는 진우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 기세였다.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었다. 카페의 젊은 사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망설였다. 김중령의 부하 장교들조차 그의 행동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누구 하나 감히 그를 말리지 못했다. 이 모든 광기와 폭력의 중심에서 오직 한 사람, 박서연만이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김중령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분함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박서연은 아들을 자신의 등 뒤로 부드럽게 밀어내며 보호했다. 그녀의 행동은 본능적이었지만 위축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김태석 중령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은 예의를 갖춘 것이었지만 결코 비굴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차분함 속에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흘러나왔다. 장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아들이 뭔가 규율을 어긴 행동을 했다면
마땅히 부대로 돌아가 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휴가 중인 군인이고 이곳은 군부대가 아닌 민간인들이 함께 있는 공간입니다. 장교님의 권위는 군 내부에서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지, 이런 곳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과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그 말에는 논리 정연한 설득력이 담겨 있었다. 김중령의 행동이 군인의 품위를 얼마나 떨어뜨리고 있는지를 에둘러, 그러나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었다. 몇몇 손님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에 동의를 표했다. 하지만 김태석 같은 부류의 인간에게 이성적인 말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감히 천박해 보이는 아줌마가 자신을, 대한민국 육군 중령을 가르치려 든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그는 박서연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섰다. 아주머니, 지금 나를 가르치려는 겁니까? 당신이 뭘 안다고 군인의 권위를 입에 담아. 당신 같은 사람들이 군무생이 뭐니 하면서 군인들을 조롱하고 비하하니까 애새끼들이 군대에 와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당신 아들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군대까지 와서 관심 병사 될까봐 걱정되면 처음부터 집에서 오냐오냐 키우지 말았어야지.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하나같이 저열하고 폭력적이었다. 그는 박서연의 외모와 옷차림을 다시 한번 경멸적으로 훑어보았다. 허름한 면바지에 낡은 카디건,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가장 모욕적인 단어들을 조합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여자를 완전히 짓밟아 다시는 감히 자신에게 맞서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다. 보아하니 어디 식당에서 일이라도 하는 모양인데 당신이 뭘 알아. 평생 주방에서 그릇이나 닦고 손님들한테 허리나 굽히면서 살아온 주제에 군인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숭고한 희생을 하는지 알기나 해. 당신 아들이 지금 입고 있는 그 군복의 무게를 알기나 하냐고. 그의 말은 비수처럼 박서연의 가슴을 향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 눈빛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철없는 아이의 위험한 장난을 지켜보는 어른의 그것과 같았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움에 김중령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지만 곧 더 큰 분노로 그 어색함을 감추려 했다. 이진우는 어머니를 향해 쏟아지는 폭언에 이성의 끈을 놓아버릴 것 같았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김중령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박서연이 그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다. 그녀의 소나기 힘은 보기와는 달리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했다. 진우는 어머니의 손에 붙들려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어머니는 그를 돌아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진우야, 가만히 있어. 군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 그 말은 아들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김중령을 향한 경고이기도 했다. 군인이라는 단어에 실린 무게는 김중령이 사용하는 그것과 질적으로 달랐다. 김중령은 그 미묘한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박서연이 아들을 이용해 자신을 협박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비웃음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하군인 아주머니야말로 군인이 뭔지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네.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당신 눈에는 내가 지금 이등병 새끼 하나 혼내는 걸로 보여. 이건 군 기강을 바로 세우는 신성한 임무 수행이야.
당신 같은 외부인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그는 의도적으로 외부인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자신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특별한 존재이고 박서연은 그저 세금이나 내며 살아가는 하찮은 민간인이라는 선을 긋는 것이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이 상황의 지배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이 중요했다. 그의 시선이 박서연이 입고 있는 낡은 카디건의 살짝 해진 소매 끝에 머물렀다. 그는 마치 더럽다는 듯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러고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 말은 카페 안의 공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의 파멸을 예고하는 서곡이 되었다. 옷차림이나 말하는 본새를 보니 딱 알겠네. 혹시 술집 마담년이냐? 그래서 그렇게 남자 비위 맞추는 법을 잘 아나? 아들 군대 보내놓고 뒤에서는 다른 놈들이랑 희희낙낙거리는 거 아니야. 술집 마담년. 그 단어가 박서연의 귓가에 밝혔다. 그것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었다. 한 여성의 인생과 인격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짓밟는 가장 추악하고 잔인한 폭력이었다. 김중령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다. 이 정도의 모욕을 듣고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 확신했다. 그는 박서연이 울부짖거나 아니면 최소한 충격으로 말을 잃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박서연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슬픔도, 분노도, 놀람도 아니었다. 그저 텅 비어버린 듯한 싸늘한 무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팔을 잡고 있던 손을 천천히 놓았다. 그리고는 김중령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과 마주친 순간 김태석은 자신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눈은 인간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이미 처분이 끝난 사물을 내려다보는 듯한 차갑고 무기질적인 시선이었다. 술집 마담년. 김태석 중령의 입에서 뱉어진 그 단어는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지독한 흔적을 남겼다. 그것은 카페 안의 시간을 순간적으로 멈춰 세웠다. 윙윙거리던 커피 머신 소리도, 나지막이 흐르던 음악 소리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모두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오직 김중령의 잔인한 조롱만이 진공 상태의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말이 만들어낸 효과에 만족하며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다. 그의 예상대로라면 박서연은 무너지거나 최소한 당황해야 했다. 눈물을 터뜨리며 아들의 등 뒤로 숨거나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벌벌 떨어야 했다. 그것이 그가 그려온 시나리오였다. 약한 자가 강한 자 앞에서 겪는 당연한 굴복의 과정. 하지만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여인은 그의 상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박서연의 얼굴은 감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조각상처럼 변해 있었다. 분노도, 슬픔도, 굴욕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얼음장 같은 냉정함만이 그녀의 전신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김중령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깊고 고요해서 오히려 보는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와도 같았다.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할 정도로 카페 전체에 선명하게 울렸다. 지금 하신 말씀 취소하고 사과하십시오. 그 말은 부탁이나 애원이 아니었다. 거스를 수 없는 명령이었다. 그녀는 상대가 대한민국 육군 중령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은 듯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안중에도 없었다는 편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른다. 김태석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상황에서 사과를 요구하다니. 그는 실소를 터뜨렸다. 사과 아주머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왜 당신 같은 여자한테 사과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당신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야 하는 거 아니야. 감히 군 장교의 신성한 임무 수행을 방해했잖아. 그는 박서연의 당당한 태도가 꾸며낸 허세라고 단정했다. 아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는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 자존심마저 완전히 짓밟아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박서연을 주목하고 있었다. 몇몇은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완벽한 무대였다. 그는 이 여자를 본보기로 삼아 자신의 권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두에게 똑똑히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의 눈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커피 잔이 들어왔다. 방금 전 자신이 맛없다고 내팽개쳤던 바로 그 커피였다. 아직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김중령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천천히 커피잔을 집어들었다.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불길한 예감이 모두의 심장을 옥죄었다. 이진우가 절박하게 소리쳤다. 중령님, 안 됩니다. 제발. 하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태석은 움직였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커피 잔을 기울였다. 뜨거운 갈색 액체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박서연의 머리 위로 정확하게 쏟아졌다. 촤악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다. 박서연의 단정한 머리카락과 어깨가 순식간에 짙은 커피색으로 물들었다. 뜨거운 액체가 그녀의 얼굴과 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얀 블라우스는 흉하게 얼룩졌고 살같이 데었는지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모든 것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카페 안에는 정적만이 흘렀다. 모두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어 있었다. 김중령의 두 부하 장교조차 경악을 금치 못하고 굳어 있었다. 그들의 상관이 미쳤다고 생각했다. 민간인. 그것도 나이든 여인의 머리에 뜨거운 커피를 붓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폭력이었다. 그 순간 억눌려 있던 이진우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 개새끼야, 그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눈앞에서 모욕과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본 아들이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이성은 마비되었다. 그는 야수처럼 울부짖으며 김태석 중령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주먹은 복수심으로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이 김태석의 얼굴에 닿기 직전 강철 같은 손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이진우는 전력을 다해 뿌리치려 했지만 그 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 박서연이었다. 커피에 흠뻑 젖은 채 그녀는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아들을 제지하고 있었다. 진우야.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그 목소리에는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온기는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서리빨 같은 명령만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어머니의 눈을 보고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 눈은 그가 알던 어머니의 눈이 아니었다. 따뜻하고 인자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감정이라고는 한 점도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심연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모든 것을 심판하는 절대자의 그것과 같았다. 김태석은
자신을 향해 달려들던 이진우가 갑자기 멈추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박서연이 아들을 말리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비웃음을 터뜨렸다. 꼴 좋다. 내 아들놈이 군인이긴 군인이네. 상관한테는 감히 덤비지 못하는 걸 보니 아주머니도 이제 현실을 좀 깨달았나. 내가 누군지, 당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이제 알겠어. 그는 여전히 자신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박서연의 침묵을 굴복의 증거로 해석했다. 하지만 그는 보지 못했다. 박서연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한 푸른 불꽃을, 그것은 분노의 불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재로 만들어버릴 차가운 선멸의 불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김태석을 인간으로 보고 있지 않았다. 제거해야 할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었다. 한계선은 이미 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혹독한 대가뿐이었다. 김태석 중령이 내뱉은 조롱과 비웃음은 박서연에게 전혀 가닿지 않는 듯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을 둘러싼 세상과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라도 세운 사람처럼 보였다.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커피가 셔츠를 적시고 턱 끝에 매달려 방울방울 떨어졌지만 그녀는 눈 한 번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의 전 존재는 차갑게 식어버린 분노의 중심부처럼 고요하고 위험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 이진우를 붙잡고 있던 손을 천천히 놓아주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손때에 묻은 낡은 손수건이었다. 화려한 무늬 하나 없이 그저 하얗고 깨끗하게 세탁된 면 손수건. 그녀는 그 손수건으로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얼굴을 타고 흐르는 커피 자국을 기계적으로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동작에는 서두름이나 당황함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너무나도 침착하고 절제되어 있어 보는 사람을 소름 돋게 만들었다. 김태석은 그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 와중에 체면 차릴 정신은 있나 보네. 아니면 충격이 너무 커서 정신이 나갔나.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결국엔 뜨거운 커피 맛 좀 보고 나니까 정신이 들어. 그는 자신의 폭력이 상대에게 완벽한 충격을 주었다고 확신했다. 그녀의 침묵은 패배의 증거라고 굳게 믿었다. 그의 두 부하 장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상황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태석의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감히 제지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카페 안의 다른 손님들은 이제 공포에 질려 있었다. 몇몇은 이미 자리를 떴고 남은 이들은 숨을 죽인 채 이 비정상적인 대치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지켜보고만 있었다. 얼굴을 다 닦아낸 박서연은 젖은 손수건을 단정하게 접어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는 다시 가방 안을 뒤져 다른 물건을 꺼냈다. 이번에 그녀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물건이었다. 그것은 최신 스마트폰이 아니었다. 화면이 긋히고 모서리가 달아빠진 구형 이지 폴더폰. 요즘 시대에는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구닥다리 유물이었다. 그 휴대폰을 본 순간 김태석은 참지 못하고 폭소를 터뜨렸다. 푸아하하, 저게 뭐야. 아직도 저런 골동품을 쓰는 사람이 있었네. 아주머니. 그거 전화는 터지기나 해. 어디다 전화하시려고. 남편 아니면 동네 파출소 어디든 전화해봐. 대한민국 육군 중령이 여기 있는데. 경찰 나부랭이가 와서 뭘 어쩔 건데. 그의 조롱에도 박서연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폴더를 열었다. 화면에는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다. 그녀는
주소록을 찾거나 번호를 검색하지 않았다. 그저 달아빠진 키패드를 몇 번 눌러 번호를 입력했다. 머릿속에 완벽하게 각인된 번호인 듯. 그녀의 손가락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은 단 한 번 울렸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는 즉시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인사말도 들려오지 않았다. 오직 박서연의 지시를 기다리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박서연은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여전히 김태석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낮고 차가워져 있었다. 나다. 그 한마디, 그저 평범한 두 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듣는 이를 압도하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그 한마디만으로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즉시 파악한 듯했다. 박서연의 명령은 전광석화처럼 짧고 간결하게 이어졌다. 코드명 봉황. 현 시간부로 1급 비상 상황 발령. 가용, 전력, 총동원. 목표 지점은 현재 내 위치. 10분 내로 모든 것을 끝낸다. 그녀는 주소를 말하거나 좌표를 불러주지도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듯이 내 위치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전달될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옛 알겠습니다. 하는 짧고 강철 같은 대답만이 들려왔다. 그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박서연은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 폴더를 닫았다. 딸깍 하는 소리가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스위치 소리처럼 카페 안에 울렸다. 통화 시간은 채 10초도 되지 않았다. 김태석은 이 모든 황당한 연극을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웃고 있었다. 봉황. 1급 상황. 하하하 아주머니.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네. 여기가 무슨 영화 촬영장인 줄 알아. 지금 누구한테 허풍을 치는 거야. 어디서 배운 건 있어가지고 군대 용어 몇 개 주워들었다고 진짜 군인이 된 것 같아. 그의 부하 장교들도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 역시 이 상황을 미친 여자의 서투른 협박 정도로 받아들였다. 10분 내로 가용 전력을 총동원하라는 명령은 현실에서는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 정도의 최고 수뇌부만이 내릴 수 있는 것이었다. 눈앞에 허름한 아줌마가 그런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코미디나 다름없었다. 이제 어쩔 겁니까? 10분 뒤에 뭐 하늘에서 슈퍼맨이라도 내려온답니까? 아니면 당신을 구하러 올 백마탄 왕자님이라도 있는 거야. 김태석의 조롱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박서연을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었다고 생각했다. 이제 10분이 지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 여자는 모든 사람 앞에서 완벽한 거짓말쟁이이자 정신병자로 낙인 찍힐 터였다. 하지만 박서연은 그의 말에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낡은 폴더폰을 조용히 가방에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의자를 끌어당겨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아들 진우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앉아라. 아들. 곧 모든 게 끝날 거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마치 약속된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미동도 없이 정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시선은 김태석을 향해 있었지만 그를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녀는 김태석 너머의 것, 곧 닥쳐올 거대한 운명의 그림자를 보고 있는 듯했다. 그 섬뜩할 정도로 차분한 태도에 시끄럽게 조롱하던 김태석의 입가에서도 서서히 미소가 사라져갔다.
카페 안에는 다시 한번 기묘하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시간은 이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었다. 박서연의 전화 통화가 끝난 후 카페 안에는 기이하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 침묵은 단순한 소음의 부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실체를 가진 압력처럼 느껴졌고 공간을 가득 메워 사람들의 숨통을 조였다. 방금 전까지 김태석 중령이 터뜨렸던 광적인 웃음소리의 잔향만이 희미하게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이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으로 가라앉는 듯했다. 모든 시선은 한 곳으로 쏠려 있었다. 커피에 흠뻑 젖은 채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자리에 앉아 있는 박서연에게로 그녀는 마치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 있는 태풍의 눈 같았다. 주변에서는 광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녀 자신은 부동의 고요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시계를 보지도 않았고 창밖을 내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시선으로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 모습은 마치 정해진 시간이 오면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될 것임을 아는 절대자의 모습과도 같았다. 처음에 김태석은 이 상황을 여전히 코미디로 치부하려 했었다. 그는 짐짓 여유로운 척 팔짱을 끼고 그녀 주위를 어슬렁거렸다. 자, 이제 1분 지났습니다. 아주머니가 부른다는 그 봉황은 지금 어디쯤 오고 있습니까? 오는 길에 타이어라도 펑크 났나 아니면 날개가 부러졌나. 그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초조함이 묻어나왔다. 박서연의 이해할 수 없는 평정심이 그의 신경을 긋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무시야말로 김태석에게는 가장 큰 모욕이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그녀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꼈다. 그는 부하 장교들을 돌아보며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떠들었다. 너희들도 봤지, 요즘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자기가 무슨 드라마 주인공이라도 되는 줄 안다니까. 우리가 10분 동안 저 아줌마의 망상에 어울려 주자고. 얼마나 대단한 구원군이 오는지 우리도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부하 장교들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었지만 그들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은 김태석처럼 어리석지 않았다. 저 여인의 눈빛에서 무언가 섬뜩한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저것은 미친 사람의 광기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절망도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가졌기에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자의 절대적인 자신감이었다. 그들은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상관인 김태석이 버티고 있는 한 그럴 수 없었다. 시간은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초침 소리와 함께 느리게 그러나 착실하게 흘러갔다. 2분, 3분. 김태석의 허세 가득한 말수도 점점 줄어들었다. 그의 입이 닫히자 카페 안의 침묵은 더욱 짙어졌다. 이제 들리는 소리라고는 냉장고에 웅하는 낮은 소음과 누군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 그리고 모두의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리는 소리뿐이었다. 아들 이진우는 죽을 맛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옆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수만 리 떨어진 사람처럼 느껴졌다. 방금 전까지 따뜻하고 자상했던 어머니는 어디로 가고 얼음 조각 같은 낯선 여인만이 앉아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지금 어머니는 그가 아는 평범한 식당 주인이 아니라는 것. 그는 불안과 혼란 속에서 그저 어머니의 옆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5분이 지났다. 약속된 시간의 절반이 흐른 것이다. 김태석은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는 카페 안을 의미 없이 서성였다. 창가로 다가가 바깥을 힐끗 쳐다보기도 하고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시간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희미하게 맺혀 있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속으로 되뇌며 자신의 불안감을 애써 억눌렀다. 저 여자는 분명 허풍을 치고 있는 것이다. 10분이 지나면 그는 저 여자를 정신병원에 쳐넣든 경찰서에 넘기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터였다. 7분이 지났을 때였다.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혹은 바람 소리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그 소리는 사라지지 않고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두두 두두두. 그것은 낮고 둔탁하게 공기를 울리는 소리였다. 김태석은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그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소리였다. 수십 번, 수백 번 훈련장에서 들어왔던 바로 그 소리. 하지만 그 소리가 왜 지금 이 도심 한복판의 카페 근처에서 들려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8분. 이제 그 소리는 더 이상 환청이 아니었다. 두두두두두두두 여러 대의 엔진이 동시에 내는 육중한 굉음이었다. 땅바닥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카페 창문의 유리가 잘게 진동하며 달달달 소리를 냈다. 몇몇 손님들이 겁에 질려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게 뭐지? 9분. 소리는 이제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으로 변해 있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하늘에서부터 지상을 향해 내리꽂히는 듯한 소리였다. 카페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김태석의 두 부하 장교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창밖을 응시했다. 그들의 입은 벌어져 있었고 눈은 공포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10분이 되기 직전 거대한 그림자가 카페를 덮쳤다. 하늘을 완전히 가려버린 검은 형체.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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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고막을 찢을 듯한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카페 바로 위에서 터져 나왔다. 한 대가 아니었다. 최소 서너 대의 헬리콥터가 동시에 카페 상공에 떠 있는 듯했다. 헬리콥터가 일으킨 강력한 하강풍에 길가의 나무들이 미친 듯이 휘어지고 길바닥의 먼지와 낙엽들이 회오리치며 하늘로 솟구쳤다. 카페 간판이 위태롭게 덜컹거렸다. 김태석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그의 오만함과 자신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로봇처럼 삐걱거리며 고개를 돌려 박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처음과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도 건물이 무너질 듯한 진동도 그녀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태석을 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그러나 얼음보다 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시간이 되었다. 박서연의 미소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굉음이 카페를 집어삼켰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물리적인 힘을 가진 충격파였다. 카페의 낡은 창문 유리가 견디지 못하고 척 소리를 내며 거미줄처럼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와장창 하는 굉음과 함께 산산조각 나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이 비처럼 흩뿌려졌지만 박서연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으아악, 꺄악. 카페 안에 남아있던 손님들의
입에서 공포에 질린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테이블 밑으로 기어들어가 머리를 감쌌다.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하강풍은 마치 태풍의 눈 속에 들어온 것처럼 거셌다. 테이블 위에 냅킨과 종이컵들이 허공으로 날아올라 미친 듯이 춤을 췄고 육중한 나무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뒤로 밀려났다. 사람들은 귀를 틀어막았다. 고막을 찢는 듯한 소음 속에서 제대로 된 사고를 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하늘은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다. 세 대의 헬리콥터. 그것은 군사 퍼레이드에서나 볼 법한 위용을 자랑하는 UH-60 블랙호크 공격 헬기였다. 칠흑 같은 어둠을 닮은 기체들은 마치 지상을 심판하러 온 죽음의 천사들처럼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정지 비행 상태를 유지하며 카페 상공을 맴돌았다. 그 육중한 강철의 몸체들이 뿜어내는 위압감은 지상의 모든 것을 하찮게 만들었다. 그때 헬리콥터의 옆문이 열렸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완전 무장한 검은 전투복의 사내들이 굵은 로프를 타고 지상으로 하강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다. 마치 암흑 속에서 나타난 유령들처럼 그들은 소리 없이 땅에 발을 딛자마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카페 안으로 돌입하지 않았다. 그들의 목표는 카페 내부가 아닌 듯 했다. 열댓 명으로 보이는 대원들은 순식간에 카페를 중심으로 완벽한 원형 방어선을 구축했다. 그들은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겁에 질려 구경하던 민간인들을 안전선 밖으로 밀어냈다. 그들의 손에 들린 K1A 기관 단총의 총구는 냉정하게 외부를 향해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검은 바라클라바로 가려져 눈만 번뜩이고 있었고 전투복 어깨에는 날카로운 검과 방패가 그려진 보는 것만으로도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부대 마크가 선명했다. 국군 방첩사령부, 과거 국군기무사령부로 불렸던 군 내부의 첩보와 방첩, 수사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의 막강한 권력기관, 그 중에서도 최정예로 꼽히는 대테러 특수임무대였다. 군인이라면 그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저릴 정도의 존재들이었다. 이 모든 일은 단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한 편의 잘 짜인 군사작전 영화를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시끄럽던 거리는 순식간에 통제되었고 카페 주변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고립된 섬이 되었다. 김태석 중령은 이 모든 광경을 넋이 나간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린 필름처럼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블랙호크 헬기, 방첩사 특임대, 군인인 그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왜 어째서 저들이 여기에 저 허름한 옷차림의 아줌마가 건 전화 한 통에 말도 안 돼. 그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이제 공포와 불신으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흔들었다. 이건 꿈이야. 내가 과로 때문에 헛것을 보고 있는 거야. 하지만 창문으로 불어 닥치는 칼날 같은 바람과 코를 찌르는 화약 냄새, 그리고 온몸의 세포를 뒤흔드는 진동은 이것이 지독한 현실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다. 그의 두 부하 장교는 이미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였다. 그들은 군인으로서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방첩사 특임대가 출동했다는 것은 이 상황이 단순한 민간인 폭행 사건이 아님을 의미했다. 이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혹은 그에 준하는 사건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 자신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그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그저 중령님, 저, 저 부대는 하고 의미 없는 말만 중얼거릴 뿐이었다. 가장 큰 충격에 빠진 것은 이진우였다. 그는 군인이었다. 블랙호크의 위용도, 특임대의 움직임도 책과 영상으로만 보던 것이었다. 그것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과 어머니가 앉아있던 작은 카페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평생을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자신을 키워온 어머니, 늘 온화하고 따뜻했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어떻게, 대체 어머니는 누구시기에? 그는 떨리는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박서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깨진 유리 파편이 그녀의 발치에 흩어져 있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의 살벌한 풍경을 이대이선엔 마치 자신의 정원을 감상하듯 무심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고요함이 이진우를 더욱 두렵게 만들었다. 헬리콥터의 굉음이 조금 잦아드는가 싶더니 세 대 중 한 대가 천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휘관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지휘 통제기였다. 헬리콥터는 카페에서 약 50m 떨어진 공터에 조심스럽게 착륙했다. 스으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프로펠러가 서서히 멈추자 지옥 같던 소음도 점차 잦아들었다. 하지만 그 정적은 더 큰 공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했다. 헬리콥터의 문이 열리고 누군가 황급히 안에서 뛰어내렸다. 멀리서도 그의 어깨에 달린 번쩍이는 견장이 보였다. 하나, 둘, 셋, 별 3개,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었다. 다음 순간 그가 미친 듯이 카페를 향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이 모든 지옥도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이제 막 제자리를 찾아가려 하고 있었다. 착륙한 지휘 헬기에서 뛰쳐나온 사내의 움직임은 절박함 그 자체였다. 그는 대한민국군의 최상위 계급을 상징하는 별 3개가 빛나는 견장을 달고 있었지만 지금 그의 모습에서는 군단 전체를 호령하는 지휘관의 위엄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극심한 공포와 경악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흠잡을 데 없이 다려진 전투복은 헬기에서 내리는 짧은 순간 동안 거센 바람에 엉망이 되어 있었다. 그는 제3군단장, 육군 대장 이성민이었다. 자신이 관할하는 구역의 하늘이 3대의 블랙호크로 뒤덮이고 대통령 직속 방첩사 특임대가 자신의 허가도 없이 작전을 개시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이자 전시 상황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곧이어 전달된 코드명 봉황과 그 발신자의 존재를 확인한 순간 그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분노는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고 그는 즉시 지휘 헬기에 몸을 싣고 사건 현장으로 날아왔다. 이성민 대장은 쏟아져 들어오는 부하들의 보고를 들을 정신도 없었다. 그의 눈은 오직 하나의 목표, 카페의 입구만을 향해 있었다. 그는 거의 달리다시피 하며 방어선을 구축한 특임대원들 사이를 뚫고 지나갔다. 특임대장으로 보이는 장교가 그에게 경례를 붙이며 무언가 보고하려 했지만 이 대장은 손을 휘저으며 그를 제지했다. 비켜라, 모두 비켜.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으로 찢어질 듯 갈라져 나왔다. 쾅. 이성민 대장은 부서진 카페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카페 내부는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깨진 유리 조각이 사방에 널려 있었고 겁에 질린 민간인들이 테이블 밑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 그리고 그 혼돈의 중심에는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김태석 중령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성민 대장의 눈에는 그 무엇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주변의 아비규환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배경처럼 스쳐 지나갔다. 김태석 중령이 자신을 발견하고 경악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군 단장님 하고 불렀지만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창가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는 여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를 발견한 순간 이성민 대장의 얼굴은 더욱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과 어깨가 커피에 흠뻑 젖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하얀 블라우스에 흉하게 번져 있는 짙은 얼룩을 보았다. 그 순간 이 대장의 머릿속에서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 울렸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이 상황을 초래한 자가 누구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오직 상상할 수조차 없는 대재앙이 벌어졌다는 사실만이 그의 뇌리를 강타했다. 그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그녀에게 다가갔다. 성큼성큼 그의 육중한 군화가 바닥에 널린 유리 조각들을 사각 소리를 내며 짓밟았다. 그 소리는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는 죄수의 마지막 발걸음 소리처럼 무겁게 울렸다. 마침내 그는 박서연의 테이블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다음 순간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광경이 펼쳐졌다. 대한민국 육군을 상징하는 별 3개를 어깨에 단 현역 군단장이 허리를 꼿꼿이 펴고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자세로 거수 경례를 했다. 그의 손끝은 날카롭게 관자놀이에 고정되었고 그의 눈은 오직 박서연만을 향해 있었다. 충성, 그의 목소리는 온 카페를 뒤흔들 만큼 우렁찼지만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경례를 마친 그는 곧바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그는 그 자리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기사가 충성을 맹세하는 군주 앞에서 하듯 신실한 신도가 신 앞에서 하듯 그는 딱딱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의 빛나는 3개의 별이 커피에 젖은 허름한 여인의 발치 아래에서 처참하게 빛을 잃었다. 김태석 중령은 그 광경을 보고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그의 동공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군단장, 하늘처럼 보였던, 감히 눈도 마주칠 수 없었던 존재. 그런 그가 지금 저 아줌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저 술집 마담년 앞에서 그의 이성은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꿈이다. 악몽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성민 대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는 깊은 죄책감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장관님,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관할 구역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도록 살피지 못한 모든 책임, 이 이성민이 지겠습니다. 부디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장관님, 그 3글자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김태석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며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장관님, 국방부. 장관님,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이 허름한 여인이 농담이라고 생각하려 해도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다음의 서열, 60만 대군을 호령하는 실질적인 군의 수장, 국방부 장관. 그 순간
김태석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냥 민간인을 폭행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직속 상관의 가장 정점에 있는 존재, 군의 어머니라 불리는 인물의 머리에 뜨거운 커피를 부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술집 마담년이라고 불렀다. 아, 아, 아. 그의 입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괴성이 터져 나왔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맸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니, 군 생활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인생 자체가 끝장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포는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고 그의 정신은 서서히 붕괴하기 시작했다. 이진우는 얼어붙어 있었다. 장관님.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작은 식당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은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그 존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낯선 존재가 되어버린 자신의 어머니와 그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대장을 번갈아 바라보며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박서연은 그제야 처음으로 감정이 섞인 시선으로 이성민 대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실망감이 묻어나왔다. 일어나게, 이 장군. 자네가 무릎 꿇을 자리가 아닐세.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무게를 박서연의 나지막하지만 서늘한 말이 카페의 혼란스러운 공기를 갈랐다. 일어나게, 이 장군. 자네가 무릎 꿇을 자리가 아닐세. 그 목소리에는 질책도 위로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최고 지휘관의 냉정한 현실 인식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육군 대장 이성민은 그 말을 듣고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몸을 일으켰다. 그는 감히 박서연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부동자세로 섰다. 그의 등줄기로는 차가운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국방부 장관의 머리에 커피를 쏟아붓는 사건이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그것도 자신의 부하 장교에 의해 벌어졌다. 이것은 그의 군 경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아니, 어쩌면 그것으로도 모자랄 최악의 스캔들이었다. 박서연은 더 이상 이성민 대장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커피에 젖어 축축하고 불쾌한 감촉이 느껴졌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김태석 중령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은 얼음 송곳처럼 차갑고 날카로워서 김태석은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그녀는 이성민 대장을 향해 말했지만 시선은 김태석에게서 한치도 떼지 않았다. 이 장군, 옛 장관님, 저기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저 중령. 이름이 뭔가, 저자는 제3보병사단 소속 김태석 중령입니다. 이성민 대장은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제야 박서연의 입가에 엷은 그러나 경멸이 가득 담긴 미소가 떠올랐다. 김태석 중령이라. 그녀는 그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의 목소리처럼 김태석의 귓가에 죽음의 종소리처럼 울렸다. 그는 본능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그저 바닥을 긁으며 버둥거릴 뿐이었다. 박서연의 명령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다. 명령하겠네. 지금 즉시 저 김태석 중령의 신병을 확보하고 방첩사 지휘하에 특별수사팀을 꾸리게.
그녀는 잠시 말을 끊고 김태석의 공포에 질린 눈을 똑바로 꿰뚫어 보며 말을 이었다. 김태석 중령의 군번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전까지의 모든 복무 기록, 진급 과정, 과거 징계 내역, 부대 내외의 평판까지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전부 샅샅이 조사하게. 그의 재산 형성 과정과 가족 관계까지도 예외는 없어.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낮고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모든 불법과 비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뿌리 뽑아내 군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단 한치의 관용도 베풀지 말게. 내 말 알아들었나? 옛 명심하겠습니다. 이성민 대장은 허리가 부러져라 고개를 숙였다. 그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다. 모든 것이 끝났다. 김태석은 자신의 귀로 직접 사망 선고를 들었다. 국방부 장관 직권으로 방첩사의 특별수사가 시작된다는 것은 그의 군 경력은 물론이고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파헤쳐져 갈갈이 찢길 것임을 의미했다. 그의 머릿속으로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온갖 비리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부하들에게서 상납받았던 뇌물들, 훈련 물자를 빼돌려 착복했던 일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억울한 병사들에게 누명을 씌웠던 일들까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백일하에 드러날 터였다. 그 순간 그의 이성을 올가매고 있던 마지막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그는 더 이상 대한민국 육군 중령이 아니었다. 파멸 직전에 몰린 한 마리의 짐승이었다. 그는 네 발로 기다시피 하며 박서연의 발치로 기어갔다. 그의 입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애원과 울음이 뒤섞여 터져 나왔다. 자, 장관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감히 장관님을 몰라 뵙고 제 눈이 삐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는 박서연의 군화라도 할틀 기세로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아, 저이판, 쿵, 아진인. 그의 이마가 깨져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조금 전까지 그토록 오만하고 위압적이던 사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비굴하고 처참한 죄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두 부하 장교는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 또한 저 비참한 상관과 함께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감히 용서를 빌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곧 닥쳐올 심판을 기다릴 뿐이었다. 박서연은 자신의 발치에 엎드려 비는 김태석을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신발 끝에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듯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는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군복은 내 놈 같은 자의 오만함을 가리기 위한 갑옷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와 국민에게 목숨을 바쳐 충성하겠다는 신성한 서약의 증표다. 내 놈은 그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아니, 군인이기 이전에 인간이 될 자격부터 없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이성민 대장이 손짓했다. 대기하고 있던 방첩사 특임대원 2명이 유령처럼 다가왔다. 그들은 조금의 감정도 담기지 않은 움직임으로 울부짖는 김태석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잡아 일으켰다. 놔, 이거 놔 장관님. 제발. 김태석은 미친 듯이 발버둥 쳤지만 강철 같은 특임 대원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리고 저기 있는 두 장교도 함께 연행해 공범인지 방관자인지 또한 철저히 조사하도록 박서연의 추가 명령이 떨어졌다. 두 장교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그들 역시 특임 대원들에게 개처럼 끌려나갔다. 그들이 끌려나가며 남긴 절망적인 비명소리가 카페에 깨진 유리창을 통해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모든 소동이 끝났다. 카페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방금 전까지 지옥도를 연출했던 3명의 장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충격과 공포에 질린 민간인들과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이등병 아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재한 철의 여인, 국방부 장관 박서연뿐이었다. 사이다는 완벽하게 제공되었다. 김태석 중령과 그의 부하들이 야수처럼 끌려나간 뒤 카페 안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천지를 뒤흔들던 헬리콥터의 굉음은 사라졌지만 그 위압적인 존재감의 잔향은 여전히 공기 중에 남아 사람들의 심장을 짓눌렀다. 카페 밖에서는 방첩사 특임대원들이 민간인들을 통제하고 현장을 보존하며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국방부 장관 박서연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고 그 집행은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졌다. 그녀가 명령을 내린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국방부 직속 특별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다. 방첩사는 물론 육군 중앙수사단과 헌병대의 최정예 인력들이 차출되어 김태석이라는 한 명의 중령을 향한 거대한 그물망을 펼치기 시작했다. 수사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와 강도로 진행되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관여한 사건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수사팀에게는 무한한 권한이 주어졌다. 김태석의 사무실과 관사, 개인 차량은 물론이고 그가 거래하던 모든 은행 계좌와 통신 기록이 압수수색되었다. 그의 과거 근무지였던 모든 부대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탐문 수사가 시작되었고 그에게 핍박받았던 피해자들의 제보가 본물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대한민국 군의 치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추악하고 썩어빠진 비리들이었다. 김태석은 단순한 폭력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군복을 입은 악마였다. 그는 수년에 걸쳐 군수 물자를 빼돌려 불법으로 유통시켰고 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다. 진급을 위해 상급자에게는 거액의 뇌물을 바쳤고 부하 장교들에게서는 정기적으로 상납금을 갈취했다. 특히 그가 지휘관으로 있던 부대에서는 그의 폭언과 폭행, 비인격적인 대우를 견디다 못해 전역을 신청하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병사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이 모든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불명예를 뒤집어 씌워 군에서 내쫓기까지 했다. 그의 파멸은 신속하고 완전했다. 낱낱이 밝혀진 증거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군사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그는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불명예를 한 몸에 안게 되었다. 그는 군적에서 영구히 제명되었고 모든 계급과 서훈이 박탈되었다. 군인 연금 수급 자격은 당연히 소멸했다. 군사 법원은 그에게 직권 남용, 뇌물수수, 폭행, 군수품 횡령 등 셀 수 없이 많은 혐의를 적용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는 남은 인생을 차가운 군 교도소의 감방 안에서 보내게 되었다. 한순간의 오만함이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간 것이다.
이 모든 격렬한 후폭풍의 중심에서 박서연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상황을 수습했다. 그녀는 먼저 이성민 군단장을 통해 카페 주인과 겁에 질린 손님들에게 정중한 사과와 함께 충분한 보상을 약속했다. 깨진 유리창과 엉망이 된 내부 시설은 군 공병대가 직접 나서 하루 만에 완벽하게 복구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단지 높으신 분의 대리인 자격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그녀는 또한 이번 사건이 군 전체의 기강 해이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했다. 언론에는 군 내부 감찰 과정에서 적발된 한 부패 군인의 개인적 일탈 수준으로만 정보가 통제되었다. 하지만 군 내부망을 통해서는 전군의 익명의 서신이 전달되었다. 군복의 무게를 잊은 자는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는 짧지만 서슬퍼런 경고였다. 그 서신을 읽은 모든 군인들은 보이지 않는 최고 지휘관의 분노를 느끼며 스스로의 옷깃을 여몄다. 모든 외부적인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야 그녀는 비로소 아들 이진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진우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넉나간 표정으로 한쪽에 서 있었다. 그가 알던 세상은 오늘 하루 동안 완전히 뒤집히고 재구성되었다. 평생을 자애롭고 평범한 어머니라고만 믿었던 존재가 사실은 별 3개를 단 대장조차 무릎 꿇게 만드는 대한민국 국방의 최고 책임자였다. 박서연은 특임 대원들을 모두 물리고 이성민 대장에게도 뒷정리를 맡긴 채 아들에게로 다가갔다. 카페 안에는 이제 오직 2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국방부 장관이 아니었다. 커피에 젖은 옷을 입은 피곤한 기색의 한 어머니였다. 그녀는 아들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많이 놀랐지. 그 한마디에 억지로 버티고 있던 진우의 감정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공포나 혼란의 눈물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당한 수모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속여왔다는 생각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눈물이었다.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박서연은 그런 아들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안아주었다. 그녀의 품은 여전히 그가 기억하는 것처럼 따뜻했다. 미안하다. 아들. 너에게 평범한 아들의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랬다. 이 어미의 자리가 내게 짐이 될까봐. 그게 두려웠다. 그녀는 아들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말했다. 진우야. 오늘 일을 겪었다고 해서 네가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오늘 일을 교훈 삼아 어떤 상황에서도 군복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진정한 군인이 되어야 한다. 억울하게 힘에 짓밟히는 약한 전우들을 지켜주고 부당한 명령에는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그런 군인 말이다. 어미는 내 아들이 그런 군인이 될 것이라 믿는다. 그녀는 다시 국방부 장관이 아닌 한 사람의 어머니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진우는 알고 있었다. 자신과 어머니의 관계는 이제 영원히 예전 같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의 어머니는 이제 단순히 그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국방부 장관의 아들이었다. 그 무게를 짊어지고 그는 어머니의 바람대로 더 강하고 올바른 군인이 되어야만 했다. 그는 눈물을 닦고 아직은 어색하지만 굳은 결의를 담아 어머니를 향해 경례를 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그날의 사건 이후 군부대 근처의 작은 카페는 다시 예전의 평온을 되찾았다.
깨졌던 유리창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어지러웠던 내부는 말끔히 정돈되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손님들은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결코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했다. 허름한 옷차림의 여인이 낡은 폴더폰으로 하늘을 가르고 별 세 개를 단 장군을 무릎 꿇게 만들었던 그 비현실적인 광경을, 그 사건은 공식적으로는 기록되지 않은 전설이 되어 군 내부에서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퍼져나갔다. 카페의 여인, 코드명 봉황, 중령을 심판한 이등병의 어머니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술자리에서, 야간 경계 근무 중에 훈련병들의 막사 안에서 비밀스럽게 회자되었다. 이야기에는 살이 붙고 각색이 더해졌지만 그 중심에 담긴 교훈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결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군복의 무게는 계급이 아닌 인격으로 결정된다. 그날 이후 군의 기강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부하들을 함부로 대하던 악질 간부들은 스스로 몸을 사리기 시작했다. 언제 어디서 자신들의 오만함이 전설 속 여인의 귀에 들어갈지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 때문이었다. 병사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묵인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하는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감시자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박서연 장관이 의도했던 보이지 않는 개혁은 그렇게 조용히 군 전체에 스며들고 있었다. 며칠 후, 이진우의 휴가 마지막 날, 박서연은 장관의 모든 직위를 내려놓고 오직 아들의 어머니로서 그와 마주 앉았다. 그들은 시끄러운 카페가 아닌 강가에 자리 잡은 작은 한정식 집의 조용한 방 안에서 늦은 점심을 함께했다. 며칠 전에 폭풍 같던 사건이 거짓말처럼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어머니의 목에 희미하게 남은 붉은 자국을 보았다. 뜨거운 커피에 대었던 상처였다. 박서연은 아들의 시선을 느끼고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이 정도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마음에 남았을 상처에 비하면. 진우는 조용히 수저를 들었다. 예전처럼 훈련소 이야기를 제잘거리지도 투정을 부리지도 않았다. 짧은 며칠 사이에 그는 훌쩍 자라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는지를 이제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어머니가 다르게 보여요. 그가 말했다. 예전에는 그냥 우리 엄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였는데 지금은 너무 크고 대단한 분이라서 제가 아들이라도 되는 건가 싶어요. 박서연은 따뜻한 밥 한 숟갈을 아들의 그릇에 놓아주며 말했다. 아니다. 아들, 나는 네가 있기에 장관일 수 있는 거다. 내 아들이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이 내가 이 자리를 버티게 하는 가장 큰 힘이니까. 너는 나에게 장관의 아들이기 이전에 그냥 내 자랑스러운 아들, 이진우일 뿐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다. 그 말에 진우는 참고 있던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고개를 숙여 밥을 입에 넣었다. 어머니의 말처럼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고, 자신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정체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 평온한 시간을 가슴 깊이 새길 뿐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진우는 부대로 복귀했고
박서연은 다시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는 장관으로 돌아갔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목소리 톤이 바뀌며 시청자, 청취자에게 직접 말하는 방식으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믿고 약자를 짓밟은 한 오만한 군인, 그리고 그를 단 10분 만에 완벽하게 심판한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을 한 절대자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일들이 시원한 사이다처럼 뻥 뚫리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겉모습만 보고 타인을 쉽게 판단하고 무시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화려한 옷이나 높은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분을 묵묵히 지키는 책임감과 불의에 맞서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에서 통쾌함을 느끼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정의를 향한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더 시원하고 통쾌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